자, 저희가 이제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지고 이제 내 앞마당에서 최선의 물건을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후보를 추려내고 나면은 아마 여기까지 잘 하셔서 어느 정도 투자 물건을 걸러내셨다는 전제하에 이제 3단계, 저는 3단계를 만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투자한다. 예. 약간 머릿속으로 막 뭐죠? 이미지 트레이닝 이런 거를 했어요. 그래서 자, 어떤 가상의 열정 수강생분이 계셔서 앞마당에서 막 이제 물건을 보고 추려내가지고 이제 후보 단지를 골랐어요. 그 안에서 이제 물건을 골라야 되잖아요. 우리가 단지에 투자라는 게 아니라 물건에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물건을 고르실까를 막 생각을 하면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나와 있는 시세를 참고로 한 가상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어느 정도 시세나 이런 주어진 뭐 조건, 상황 이런 것들과 너무 동떨어지지는 않게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매물의 집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가상의 시나리오라는 걸 참고를 하시되 이 시세나 이런 분위기나 아니면 이 상황들을 참고해서 본인이 보시는 투자에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물건별 비교 평가를 제가 3단계로 넣어놓은 이유를 뭐냐면요. 이걸 했을 때 더 싸고 더 조건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전세 세팅 관련해서 조건들이 상당히 중요해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물론 상황이고 본질은 다르기는 해요. 근데 1, 2단계에서 본질을 우리가 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3단계에서는 이 상황을 고려해서 물건을 선택하는 것도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예시 지역을 용인시 수지구를 가지고 왔어요. 아무래도 좀 그 강의에서 다뤄지다 보니까 익숙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만약에 내가 이 지역을 모른다라고 해도 한번 같이 들어보세요. 이 용인시 수지구는 신분당선에 성봉역이라는 역이 있어요. 이 성봉역에서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 27분, 여의도 45분, 시청 57분이 걸려요. 그래서 강남은 진짜 빠르게 가는데 강남만 빠르게 가요. 예, 가는 중간에 판교도 이제 거치기 때문에 거의 강남 판교 이쪽 직장인들에게는 최상의 가성비 주거지이긴 한데 만약에 부부 중에 한 명이 뭐 종로로 출근한다, 여의도로 출근한다라고 하면은 거리가 상당하긴 할 거예요. 근데 이 성봉역이 있는 이 용인시 수지구는 기본적으로 이제 별명이 있습니다. 여기가 옛날에 2008년, 2007년 이럴 때 이 그 전전전 그 노무현 대통령 정권 시절에 굉장히 옛날이죠. 그때 이제 버블 세븐 지역으로 선정이 될 만큼 막 집값이 급등했던 경기도 외곽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때 얻은 별명이 뭐냐면요. 난개발. 난개발이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택지를 짓긴 지었는데 약간 지형이 생긴 대로 택지를 지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모양이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형 생긴 대로 그냥 갖다 얹어 놔서. 근데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평탄화를 한다든가 네모 반듯하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데 단지들이 다 모여 있긴 하거든요. 여기 그냥 아파트촌이에요. 근데 뭔가 네모 반듯하지 않고 그냥 이 산자락 골짜기가 생긴 대로 아파트를 갖다 얹어 놓은 느낌이 실제로도 가면 들어요. 그렇지만 이 정도의 밀집도와 이 정도의 균질성을 가진 곳이 없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배후 주거지로서의 기능을 훌륭하게 하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어딜 볼 거냐면 만현마을 그 쌍용 1차라는 아파트를 보실 건데요. 그냥 보기에도 네모 반듯하진 않죠. 네, 그런 상황이고 요 앞에는 상권이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여기 701동 여기서부터 이제 만현쌍용이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이 앞에 여기가 애들 다니는 학원 있고 여기 뭐 병원이나 뭐 필라테스 이런 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생활 상권이 굉장히 잘 갖춰진 곳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 동네 임장하면 배고플 일이 없어요. 여기 가다 보면은 뭐 그냥 뭐 이제 뭐 떡꼬치집 있고 뭐 닭강정집 있고 뭐 핫도그집 있고 해가지고 그냥 인장하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나 배고프고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뭐 편의점에 가서 과자 사 먹기는 싫고 좀 뭐 좀 배 좀 채우고 싶은데 걸어도 편의점 외에는 안 나오는 그런 곳이 있는 반면에 그냥 어떤 곳은 어디 갈까 막 뭐 먹고 싶은 거 골라면서 약간 선택지가 많아서 고르게 되는 그런 상권이 있는데 여기는 좀 고르게 되는 상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생활 상권들이 잘 갖춰져 있고 뭐 외부에서 여기를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충분히 거주 만족도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상권 정도는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 지하철역까지 한 800m 정도 거리가 돼서 앞에서 버스를 타도 되고 날 좋을 때는 걸어가도 되고 이제 그런 거예요. 이 단지의 한계는 뭐냐면 이 뒤쪽으로 살짝 푸릇푸릇하게 보일랑말랑하는 여기가 산입니다. 기본적으로 초록색은 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데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언덕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게 이제 뒷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 동 하나를 가는 동안 지하 주차장 1개 내지는 2개 층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되게 젊은 사람들 많이 살거든요. 왜냐면은 강남 판교를 빠르게 갈 수 있으면서 가격대가 좀 가성비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그 실제로 신혼부부들이나 젊은 부부가 되게 많이 사는데 그러니까 아기들을 키우는 가정도 많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엄마들이 유모차를 뒤로 끌어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예. 그 아마 아기 키워보신 분은 아실 텐데 이게 내리막길이잖아요. 유모차를 이렇게 갖고 내면은 우리 애가 앞으로 쏠리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끌어요. 아기가 뒤로 약간 누워 가지고 내려올 수 있게. 엄마 뒷걸음질 치면서 이렇게. 그래서 뒤로 끄는 유모차를 되게 많이 봤어요. 예. 그럴 정도로 요즘은 뭐 유모차가 바로 나와 가지고 이제 손잡이를 앞으로도 뒤로도 돌릴 수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저는 유모차 뒤로 끄는 엄마들을 많이 봤을 만큼 언덕이 조금 심한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당연히 앞동이랑 뒷동이 단차가 있는 만큼 가격 차이도 나겠죠. 실제로 여기에서 내가 이 단지에 투자한다면 매수 우선순위를 어떻게 잡을지 빨간 원안에 순서 한번 맡겨보세요. 넣어보세요. 제가 뒤쪽에 답이 있지만 보이시지 않게 그 앞장에 잘라지게 지금 교환에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앞동과 뒷동의 가격 차이가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가격 차이가 나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맨 앞동입니다. 701동의 12층에 7억 기본 월세 안고 그다음에 여기가 앞동 뒷동이 그래도 4, 5천 차이는 나요. 예, 최소. 예, 그만큼 그래서 앞동이지만 기본집 월세 안고 자 그다음에 708동의 11층 6억 6천에 기본집이에요. 입주 물건이에요. 그래서 사서 전세를 놔야 되는 물건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708동까지는 그래도 중간 취급을 받거든요. 근데 이 710동부터는 뒷동 취급을 받아요. 710동에 13층인데 6억 7천에 올수리 입주 물건이에요. 그다음에
그 뒷동인 711동에 6억 5천에 전세하는 올수리 물건이 있는데요. 전세가 3억 9천에 껴있어요. 그 주변에 전세 시세가 4억 5천이고 앞동은 조금 더 가서 4억 7천 정도는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3억 9천에 전세가 껴있으니까 시세보다 최소 6천만 원 이상 저렴한 전세가 껴있는 거죠. 근데 갱신권 써서 내년 7월 달에 만기가 온대요. 한 10개월 뒤에. 자, 마지막 712동은요. 6억 6천이에요. 가격은 올수리 집 중에 제일 싸죠. 입주 물건이에요. 자, 제가 물론 상세 조건이나 상황을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이 수동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는 걸 듣는 게 아니라 한번 고민해보고 들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보시는 분도 잠깐 정지하시고 빨간 원안에 1, 2, 3, 4, 5를 한번 써보실래요? 제가 한 10초 드릴게요. 적어보셨어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서로 좀 차이가 나나 어떤가? 서로 설명까지 해주시고 좋습니다. 자, 좀 비슷해요? 옆에 계신 분하고 어때요? 달라요? 네. 다 달라요? 아이고, 큰일이네. 저는 옆 사람하고 좀 비슷해요 하시는 분 계세요? 오, 좋습니다. 여기 줄은 아주 대동단합이 잘 됐네요. 예. 가끔 이제 계시는데, 뭐 큰 차이는 안 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뭐 구체적인 1, 2, 3, 4, 5 순위는 조금씩 다를 수 있고요. 사실은 정교한 순위를 매기기는 어렵죠. 왜냐면은 구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뭐 주인 전세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도 모르고. 근데 우리가 부동산에 집 보러 갔을 때가 이 정도 정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서 상황을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어쨌든 부동산에 들러서 사장님 같이 갈까요? 하고 출발하기 전에 알고 있는 정보가 딱 이 정도 수준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같이 부동산에서 지금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보면서 각 물건의 상황들도 알아보고 조건들을 좀 만들어가는 소위 말하는 조건 맞추는 과정들을 겪어보고 그다음에 순위를 한번 매겨보도록 할게요. 사실 지금 1, 2, 3, 4, 5 순위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왜냐면은 이제 정보들이 구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근데 아마 사장님 부동산에 가시면 사장님들은 이런 물건을 추천할 겁니다. 예, 왜냐면 올수리 되어 있고 시세보다 좀 낮기는 하지만 전세가 껴져 있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시세보다 뭐 5천만 원, 1억 이렇게 전세가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예, 그래서 사장님이 얘기하실 거예요. 여기가 좀 뒷동이긴 하지만 뭐 전세도 들어있고 수리된 거라서 투자하기가 좋다. 요즘 갭 투자하려면 세 안 낀 건 안 돼. 막 이렇게 얘기하시고 근데 이런 집도 집 보기도 어려워요. 그쵸? 예, 그러면서 돈 있으면 앞동에 7억 이거 해라라고 하는데 월세 껴 있잖아요. 지금 보증금이 얼마예요? 1억. 그러니까 갭 6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뒷동이지만 올수리가 돼 있고 전세 안 거는 데지만 여기를 가신 분은 대략 뭐 한 6억 얼마에 전세 4억 5천에서 2억이나 2억 초반 정도의 투자금을 기대하고 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시세보다 낮은 전세를 안고 있으니까 종잣돈이 넘치죠. 이러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갈까, 뭐 하급지로 갈까 이런 고민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매수할 때 어느 정도 우선순위를 매기고 더 싸고 조건 좋은 집들을 선별하는 방법을 알면요. 그 우선순위대로 내가 딜을 걸어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협상을 할 때도 그냥 깎아주세요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협상을 할 수 있어요. 기본집이어도 앞동이 얼만데 여기는 뒷동인데 이 가격이 안 되지 않냐 이런 식의 협상을 하면은 그게 나름대로 이제 근거로 활용되잖아요. 그래서 깎이냐 안 깎이냐는 물론 매도인의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뭔가 근거를 가지고 협상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사장님들이 알아서 한번 얘기해볼게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집을 나중에 이거 사서 전세를 놓을 때도 팔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유하고 운영할 때도 적정한 전세가와 매도가를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건별 비교평가를 잘 알아야 여러분들이 매수를 할 때 이외에 보유하고 운영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언젠가는 전세를 계속 놔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물건별 비교평가를 할 때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아요. 예, 뭐 가격도, 투자금도, 수리 상태도 뭐 집주인이고 만기가 언제까지고 내고는 어디가 되고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약간 이 깔때기에 공을 많이 넣는데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튀어나올 수 있는데 공을 너무 우르르 넣으니까 지들끼리 엉겨붙어가지고 밑으로 안 튀어나와요. 투자 물건이. 약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를 다 때려놓고 고민하니까 머리가 아픕니다. 이럴 때 우리가 비교할 때 우선순위를 매겨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강의 내내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별 비교평가할 때도 우선순위를 매길 거예요. 근데 그 우선순위가 뭐냐? 비용이에요, 비용. 칠 때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왜냐면 투자할 때 결국은 돈이거든요. 예, 근데 얘가 더 좋은 걸 알지만 그게 비용이 더 들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물건을 이제 샀는데 예를 들어서 뭐 선호도가 너무 빠져가지고 전세를 못 맞춰서 잔금을 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잔금 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잔금 치는 거 다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중도상환 수수료 내야 되고 이자 내야 되고 이런 비용이 계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 그러니까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모든 것 전세 가격, 수리비 이런 거 다 비용이에요.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묶어서 비용적인 측면을 분석을 할 건데요. 맨 처음에는 동층향 선호도를 볼 거고요. 동은 선호도, 비선호도 가격 차이가 있겠죠? 층은 층에 따라서 선호, 비선호 요소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냥 뭐 5층, 4층이 중저층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 단지의 이 동은 5층, 4층이 옹벽에 막혀 있어서 남향이지만 해가 전혀 들지 않는 5층, 4층도 있어요. 그러니까 5층, 4층이지만 1층보다도 어두운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내가 투자를 뭐 입지가 좋다면 할 수는 있지만 전세가를 보수적으로 생각하면은 결국 다 비용이잖아요. 그다음에 향도 남향, 동서향, 북향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고 나갈 수 있는 전세가를 파악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향은요. 일단 남향을 제일 좋아하는 건 맞는데요. 동서향은 큰 차이가 없어요. 왜냐면 요즘 완전 서양, 완전 동양 이런 건 잘 없거든요. 대부분 남동인데 남동 또는 남서 이런 식으로 껴있는 게 많은데 뭐 여기는 남동이지만 남향을 많이 낀 동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근데 남향을 많이 꼈지만 뷰는 막혀 있다. 남서가 남쪽은 조금 껴있는데 대신 뷰는 뚫려 있다. 이런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 건설사들에서는 되게 좀 스마트해요. 왜냐면은 아파트가 분양가나 집값을 측정을 할 때 어떤 특정 타입이
동층향 타입 뭐 이런 것들이 선호도가 빠지면은 그 아파트 시세 평균을 끌어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안 하고 고루 분양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건설사가 되게 똑똑하게 그 장단점을 섞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판상형을 좋아하거든요. 판상형이 뭐냐면 우리가 익숙한 구조예요. 예를 들어서 뭐 3베이, 4베이가 있는데 뭐 3베이다. 베이는 창문의 개수예요. 그래서 거실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베란다가 이렇게 베란다 있고 여기 거실이 있으면 여기 방 있고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 또 이제 방 있고 방, 뭐 안방, 방 그리고 여기 현관.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구조잖아요. 이게 이제 방, 거실, 방, 창문이 3개 있으니까 3베이. 그다음에 요 방이 옆으로 와 가지고 방방, 거실, 방 이렇게 쭉 복도처럼 연결된 게 4베이. 왜냐면 창문이 4개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판상형이거든요. 이게 전통적으로 뭐 통풍이 잘 된다. 그리고 익숙한 구조다라고 해 가지고 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조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상형이 더 가격이 비싸고 좋은데요. 반면에 이제 타워형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타워형은 요즘은 좀 젊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타워형은 기본적으로 2베이거든요. 맨 앞에 이제 거실이 있고요. 보통은 이제 안방이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주방이고요. 이게 또 복도가 있어 가지고 이 옆에 방이 있고 이 옆에 방이 있고 현관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그 복도를 지나서 웅장한 거실이 펼쳐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요즘 젊은 분들은 또 이런 걸 선호하신다고는 하는데 전통적으로는 판상형을 더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타워형이 투베이라고 얘기한 거는 거실 창문, 안방 창문 하나 하니까 투베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판상형을 좋아하는 걸 알다 보니까 건설사들에서 어떻게 하냐? 타워형에 남향을 주고요. 타 판상형에 남동이나 남서를 줘요. 예. 요런 식으로. 그다음에 뷰가 뚫려 있는 데에다가 뭐 남동을 주고요. 뷰가 막혀 있는 데다 정남향을 주고 막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특정 타입의 선호도가 너무 빠져버리면은 청약 경쟁률도 이제 내려가고 그다음에 시세도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 절묘하게 섞어요. 그래서 근래에 좀 분양을 한 것들은 이런 장단점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타입은 괄호해 놨어요. 이게 가격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근데 나머지 동층향은 일반적으로는 다 가격에 영향을 줘요. 층 영향 주죠. 1층이랑 기준층 다르잖아요. 그다음에 동도 로얄동 분명히 있어요. 어느 단지든지. 그래서 그게 가격 차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 차이를 반드시 주는 요소는 이런 것들이고 타입은 약간 옵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수리 상태도 가격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올수리집인데 올수리집도 실거주용이고 임대용이 있어요. 이게 실제 나갈 수 있는 전세가가 달라요. 실거주용으로 너무 예쁘게 이렇게 해 놓잖아요. 전세가 1,000만 원 더 붙여도 나가요. 근데 기본집이면 아무리 싸도 잘 안 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집 같은 경우는 수리를 해야 돼요. 수리하려면은 일단 수리 비용이 들어가고요. 뭐 지방이면은 모르겠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까지 수리를 할 때 막 몇 억이나 되는 집에 잔금을 치기가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집주인이 집을 비워서 내가 수리할 수 있겠는가? 이거를 협조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신축 아파트는 이런 수리가 필요가 없죠. 대신 옵션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요. 이것도 옵션 상세 내역을 파악해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는 옵션을 넣어 가지고 인덕션을 넣었대요. 장점은 될 수 있는데 인덕션 넣었다고 전세가 500만 원 더 받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시스템 에어컨을 500만 원 넣고 4대를 깔아 버리면은 그거는 전세가 5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옵션은 전세가를 더 받는데 영향을 주지만 어떤 옵션은 그렇지 않아요. 도마 살균기 있다고 해서 뭐 전세가 더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점유자 조건도 중요한데요. 일단 점유자는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점유자면은 입주 물건이지만 세입자가 점유자일 수도 있잖아요. 새낀 물건. 그럴 때는 세안고 물건은 갱신권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돼요. 왜냐면은 전세 안고 물건 했을 때 아까 우리 5번 물건이었던가요? 전세 낀 물건? 그런 경우는 보통의 경우보다 많은 투자금을 묶어 놓을 수는 있어요. 근데 걔가 1년이나 6개월만 묶이면 상관이 없는데 거기에 돈을 3년 동안 묶어 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갱신권 사용 여부가 내 돈, 내 목돈을 얼마나 오랜 기간 묶어 놓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기회비용까지 연결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전세 껴있냐 월세 껴있냐도 달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투자금 회수 시점에 파악이 되는 거고요. 입주 물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세 나가는 날짜를 일단 가장 먼저 물어봐야 돼요. 언제 전세 나가실 거예요? 정해지셨어요? 안 정해지셨어요? 이런 거 물어보고 이사 나갈 날짜가 예를 들어서 갈집 사놨어요. 12월 3일 날 반드시 입주를 해야 된대요. 그럼 딱 그 날짜에 들어오는 사람만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전세를 놓을 때 굉장히 큰 제약 사항이 생겨요. 이거 반드시 확인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단에 파리님 강의에서 배우셨겠지만 입주 물건을 사서 전세를 놓을 때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근래에는 더 까다로운 시장이 됐어요. 물론 비정상적인 시장이에요. 요즘은 새 안고 물건이 더 비싸거든요. 집주인들도 이걸 알아서. 근데 원래는 전세 낀 물건은 바로 입주가 안 되기 때문에 싸고 입주가 가능한 주인 살고 있는 물건이 비싼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은 정책이나 규제에 의해서 우리의 물건 우선순위가 왜곡이 되어 있기는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건이 싼 것이 입주 물건이 만약에 싸다. 그리고 조건이 좋다라고 하면은 이런 전세 세팅에 대한 협조를 확인을 해서 물건을 만들어낼 줄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무조건 새안고 물건만 다니다 보면 보러 다니면은 또 그 나름대로 안 맞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파악해서 입주 물건 사서 조건 만드느니 이거 새안고 사는 게 낫다라는 우선순위를 매길 수는 있겠지만 이 방법을 몰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순서대로 보는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분류하는 거는 돈 들어가는 거, 이제 비용 기준이다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동층향 선호도인데요. 매매 전세 가격에 영향을 줄
만한 요소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일단 여기가 어디냐면 아까 그 1억 5천 들고 부천 가요마요 할 때 마지막에 조금 전에 봤던 그 개봉두산이라는 단지 있죠. 뒤에는 철로, 앞에는 고가도로. 예, 거기 끼어 있는 단지 고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동이 있고 이 방음벽 옆으로 이 방음벽이 기능을 못 해요. 예, 하나도 막아주지 않아요. 이 뒤에가 지상철 1호선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 단지 임장 하느라 요 사이에 사람들이 돌아다닙니다. 요 방음벽이랑 요 아파트 사이에 길이 있어요. 거기를 걷고 있는데 진짜 지진이 난 것처럼 덜컹덜컹덜컹 하는데 약간 좀 과장을 못하자면 보도블럭이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정도 땅이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앞에 1층 사람은 어떻게 살지 싶을 정도였어요. 진짜로.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주죠. 한 4, 5층 정도만 돼도 소음이 엄청날 것 같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임장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대구예요. 예, 대구가 지하철이 이제 3개가 있는데 1, 2호선은 지하철이거든요. 근데 3호선은 저게 3호선이에요. 지상철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노레일. 네. 그래서 그 롯데월드에 매직 아일랜드 나갈 때 타는 그 모노레일 있잖아요. 그런 걸로 되어 있어요, 모노레일이. 그래서 타면 되게 재미있고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모노레일이 있은 상태에서 아파트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아파트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지하철을 뚫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 사이를 얘가 지나가는데 문제는 얘가 지상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면 아파트 4층인데 5층인데 다 보여요. 예. 그래서 사생활 침해가 되니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 기능이 되는가 보더라고요. 이게 그 유리창이 뿌얘져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막 가요. 그러다가 이제 옆에 아파트가 보이잖아요. 그쪽 면이 막 하얗게 되면서 이제 그 유리창이 다 하얘져요. 그럼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그 아파트를 지나가면 다 투명해진 유리창이 되고 그거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막 가다 보면은 막 여기가 하얘졌다가 여기 다 뭐 이제 투명해지지 않았는데 여기가 이번에 하얘졌다가 이번에 양쪽으로 하얘졌다가 막 이렇게 되면서 아무튼 가다 보면 재밌어요. 예.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운행이 되는 곳이다 보니까 근데 아무리 이제 불투명하게 유리가 바뀐다고 해도 내 눈높이에 우리 집 눈높이에 저 앞에 이제 차가 지나가면은 뭔가 이제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굉장히 유쾌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것들 얘기해 가지고 사장님들께서 "여기는 앞동이고 여기 간섭 이렇게 사생활 간섭되는 곳이라서 전세가 좀 내릴 수도 있어. 좀 전세가 늦게 빠져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해요. 이런 것들은 분명히 매매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어디냐면 마포구의 창전동이라는 창전 삼성 레미안이라고 나름대로 그쪽에서는 좀 대단지이기는 해요. 여기가 이제 언덕이고 맨 끝에가 이렇게 옹벽으로 막혀 있어요. 이 뒤엔 산이거든요. 근데 이 옹벽이 보시기에도 한 4층, 5층 이상 높이가 되죠. 예, 그리고 여기 가보면은 그 콘크리트 벽인데 그냥 벽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벽이 습기를 머금어 가지고 약간 이제 갈색빛으로 변해서 근처에 가면 막 스팜이 막 뿜어져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막 뿜어져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임장할 때 끝동까지 갈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예, 그 정도로 이제 좀 이제 언덕이었던 단지인데 끝동까지 가니까 이런 옹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데 한 4층 정도 되면은 분명히 이제 굉장히 습하고 여름에 모기도 있고 이럴 수 있는 거죠. 이런 건 전세가에 영향을 줘요. 예. 예, 앞에가 가려 있으니까. 그다음에 요 단지는 아마 임장 안 해 보셨을 건데 용산구에 있는 천년명가 자이라는 아파트예요. 왜 임장 안 해 보셨을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대형 평형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보통 국평만 다니다 보니까 대형 평형만 있는 단지는 보통 임장을 잘 안 하시거든요. 세대수도 적고. 근데 여기를 그냥 그 용산구니까 가 봤어요. 용산구니까 이 한강 조망이 나오는 대형 평형 아파트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냥 궁금한 거예요. 근데 저 안쪽까지 갔더니 여기가 요 앞에가 강변북로고 바로 이제 한강이거든요. 근데 그 한강이 보이는 곳에 단지 내부 정자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또 해는 져 가지고 막 이제 막 석양의 반짝이는 한강을 보면서 좀 이제 막 센치해지는 마음이 들어 가지고 거기 제가 갔다가 이제 지는 노을을 보면서 막 아이유 노래 이런 거 막 들으면서 예, 좀 '아 여기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 질 때까지 있다가 왔었던 기억이 있어요. 저 너무 감성적인가요? 네. 가끔 이제 그래서 그날 이제 해야 될 단지를 좀 다 못 보긴 했지만 저한테 되게 강렬한 기억이 남았던 곳이라 진짜 '한강뷰가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었던 게 여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한강뷰 조망이 보이는 곳들은 분명히 매매 전세 가격에 영향을 주죠. 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렇게 가격을 주는 거는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아냐. 일단 제일 잘 아는 거는 부동산 사장님이에요. 사장님이 넓게 하시지는 않지만 그 단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정확히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앞동이 701동인데 7억이고요. 뒷동이 이제 올수이긴 하지만 6억 5천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5천 차이 이게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장님, 평소에도 앞동 가격이 뒷동보다 5천만 원 이상 비싸요? 그다음에 매매가가 이 정도로 차이가 나면은 전세가도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전세가는 얼마 차이 나요? 이런 거 물어봐요. 그럼 사장님이 뭔가 대답을 해주시겠죠? 그러면 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하고 와가지고 찾아봅니다. 어딜 찾아보냐면 어느 정도 접한 정보를 바탕으로 동별 실거래 가격을 참고해요. 물론 높은 확률로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것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실에 보면 여기 설정 누르시면은 동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물론 이게 러프하지 굉장히 정교한 기준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6억 5천에 팔린 게 월세 낀 기본집인지 올 수리된 입주 물건인지 모르잖아요. 개별 물건의 조건은 모르지만 전반적인 경향성은 파악할 수 있거든요. 눌러보시면요. 요렇게 이제 왼쪽이 이제 701동 앞동이에요. 오른쪽이 711동 뒷동이에요. 보시면은 올해 이제 봄, 여름 넘어올 때 이때 보면은 5월 달에 7억 2천이잖아요. 여기는 6월 달, 한 달 뒤에 찍혔는데 6억 3천, 6억 5천에 찍혀 있어요. 칠자가 없어요. 이쪽 오른쪽에는. 그러면은 앞동의 선호도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여기 7억 5천 5백까지 찍혔으니까 얘 7억이면은 아무리 기본집이고 월세하는 거 생각해도 가격이 절대 비싼 게 아닌 거예요.
그다음에 최근이 좀 이상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도 보면은 요 빨간 네모는 작년 하반기에서 올해 1분기까지의 가격이에요. 보시면은 여기는 계속 6억 5천, 5,500을 찍어줬는데 이 오른쪽을 보시면은 6억. 물론 이제 뭐 7층인데 이제 5억 9,500 이렇게 5억 9,500 맞네요. 예. 6억을 간당간당하게 찍고 있는데 이 왼쪽은 쭉 보면 6억 5천, 6천을 계속 찍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5천 이상은 차이가 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사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랑 우리가 이걸 찾아보는 거랑 어느 정도 크로스로 이제 교차를 해보면은 그래도 경향성 같은 건 파악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절대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인 가격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 동층량 선호도에 따라서 실제 거래되는 가격에도 차이가 나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집 사서 전세를 세팅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더 선호하는 동층량 전세 물건이 얼마에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 나와 있는 그 물건들이 다 내 경쟁 물건이에요. 저는 두 번째 투자할 때까지 어떻게 했냐면요. 그 두 번째 투자할 때까지 제가 전세 세팅에 대한 걱정이 되게 컸어요. 이걸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허들도 큰데 근데 전세 세팅이 안 되는 조건을 계속 제가 찾아다닐 수 없는 거잖아요. 결국 제가 어느 정도 했냐면 1억이 첫 번째 투자는 주인 전세를 맞췄어요. 네. 처음에 그걸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전세 세팅하는 이게 너무 마음에 허들이 심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 전세도 없었어요. 예. 그래서 사장님하고 얘기해 가지고 혹시 주인분 갈 집 안 구하셨으면은 전세 살면서 좀 찾아보실래요? 얘기했는데 주인분도 좋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팔고 갈 집이 자기도 마땅치가 않은 거죠. 그래서 주인 전세 맞추고 두 번째 투자 물건은 이게 얼마나 허들이 됐냐면은 물론 동이 크진 않았어요. 근데 그 동 전체에 전세가 한 개도 없었어요. 진짜로. 예.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내면 전세를 내면은 제 물건이 그 동의 유일한 전세였거든요. 근데 못 맞출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물건이 공실이었는데 잔금을 4개월 반을 뺐어요. '이 안에는 찾을 수 있겠지.'라는 마음으로. 예. 그 정도로 되게 두려워했는데 결국 그거 어떻게 됐냐. 네이버에 광고도 안 올리고 나갔어요. 예. 그냥 사장님 아는 사람한테 그날 밤에. 예. 그 정도로 제가 그 전세를 못 놓을까 봐 허들이 크다 보니까 제가 두 번째 투자할 때까지 매수를 결정하기 전에 뭘 했냐면은 집 보고 나서 전셋집, 그 단지 안에 전셋집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예. 그리고 사장님이 살 사람이면 보여줘요. 살 사람이거나 이제 계약한 사람이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정말 제 멘트를 그대로 따서 얘기하자면 사장님 제가 그림처럼 가만히 있다가 집만 보고 나올게요. 그러니까 근데 저 너무 이거 걱정돼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세입자인 것처럼 하고 나올 테니까 여기 단지 안에 전세 나와 있는 집 좀 보여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사장님이 그 주변에 그 주변 단지나 그 단지의 다른 전셋집들을 저한테 보여주셨었어요. 그 정도로 제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집 보면 알잖아요. 우리 매수를 해봤으니까 여기가 전세가 예를 들어서 6억에 나와 있는데 기본집이에요. 올수리 물건을 샀어요. 그러면은 5억 9천 6억에 얘가 안 나갈까? 내가 눈으로 보면 확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확신이 안 들고 걱정이 되면요. 몸으로 움직여서 봐야 돼요. 내가 몸으로 움직여서 눈으로 보면은 이게 판단이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컴퓨터로만 보니까 걱정이 되고 조마조마하고 사장님 말이 사실이 아니면 어떡하지 의심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직접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집 사면 다 보여줘요, 사장님들이. 예. 그다음에 여기서의 팁은 뭐냐면 가격이 싸고 거래가 안 되는 시기일수록 절대적 저평가 시장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 뭐 지금 뭐 전동고점 이하에 있는 지역들이라던가 지방의 광역시 이런 곳들은요. 최대한 이런 시기에 1,000만 원 더 주고서라도 로얄동 로얄층을 사는 게 나중에 더 큰 수익으로 이어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리 상태를 볼 건데요. 이 수리 상태는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보시면 느낌이 와요. 우리가 이 대한민국에서 30-40년, 50년 이렇게 살아왔던 이게 있기 때문에 그냥 갔을 때 여기는 좀 살고 싶다. 여기는 올수리라고 했지만 수리가 필요하다라는 게 직감적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단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그래서 이 수리를 저렇게 만들 때 얼마나 비용이 드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스터디가 좀 필요하죠. 올수리라고 다 같은 올수리가 아닌데요. 둘 다 제가 본 집이거든요. 이 왼쪽 집을 사장님이 올수리라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저는 기대를 하고 갔죠. 네. 어때요? 올수리는 맞아요. 수리 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중문도 달았고 싱크대도 바꿨고 예, 타일도 나름 바꾼 거래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올수리는.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하고 왔어요. 근데 오른쪽 올수리는 어때요? 네, 괜찮죠? 둘 다 제 집입니다. 둘 다 제 집이에요. 예, 실화인데요. 이 왼쪽 집과 오른쪽 집이 같은 집이에요. 예. 그래서 이 왼쪽 집을 사장님이 올수리라고 해서 데리고 갔는데 저는 실망을 했어요. 그래서 '아 여기는 올수리 집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막상 보면 안 된 건 없거든요. 그리고 그때 전세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그때 집주인 사정이 있어 가지고 잔금을 6개월인가 뒤로 했거든요. 제가 집 살 때는 전세가 없었고 전세가 잘 나갔는데 6개월 뒤가 되니까 제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른 그림이 펼쳐졌어요. 전세가 잘 안 나가고 전세 물건이 좀 쌓여 있는 시기가 됐거든요. 투자하다 보면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6개월 뒤를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치만 이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올수리는 안 나가겠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차저차 해가지고 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을 해놨거든요. 왜냐면 집주인이 이 매도인도 다른 데 집을 사놨어요.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제가 이제 집 매수를 했을 때 중도금까지 해가지고 그 집도 이제 갈 수 있게 해놔서 비워줄 수 있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때. 매도인이 집을 비워줘가지고 제가 중도금 얼마 주고 공실 만들어가지고 수리를 오른쪽으로 했어요. 이거 계단식 방세개 화장실 하나 24평이거든요. 시간은 조금 지났지만 이 왼쪽 집을 오른쪽 집으로 바꾸는데 얼마 들었게요? 1,050만 원. 네, 1,050만 원. 근데 지금 하면은 그래도 한 200~300은 더 들 수 있어요. 예, 그래도 비슷한 가격에 할 수 있겠다는 자신은 있어요. 왜냐? 제가 집을 봤을 때 나름 올수리였잖아요. 큰돈 들어가는 걸 해놨어요. 왜냐면 큰돈 들어가는 게 뭐냐면 수리에서는 샤시, 그다음에 맞아요. 화장실. 근데 화장실은 3년 전에 했대요.
예. 그래서 이 집을 봤을 때 설령 내 마음에 안 들지라도 이걸 다 갈아엎어도 1,000만 원 정도면은 어느 정도 사람이 살 만하게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매물을 봤었어요. 그래서 샤시랑 화장실 빼면은 나머지 내부 이거 돌리고 싱크대 바꾸는 거 한 200 얼마밖에 안 해요. 많이 잡아야 300만 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벽지 바르고 등 교체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괜찮다. 쾌적하다.'라고 만들어도 그렇게 수리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데 제가 만약에 샤시 화장실 이거를 보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은 수리비가 2,000만 원 이상 들었겠죠. 예.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볼 때 올수리가 다 같은 올수리가 아니라는 것도 보시고 플러스 우리가 비용적인 부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올수리를 볼 때도 차등을 둬야 돼요. 그냥 보기 예쁜 올수리가 아니라 많은 돈 들어가는 게 되어 있는 거. 그게 결국은 비용적으로 세이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최고가로 전세를 뺐어요.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수리도 제가 실거주용과 임대용과 약간 애매한 수리가 있는데 실거주용 올수리는 누가 봐도 좋아요. 뭐 강마루 깔려 있고 뭐 대리석으로 뭐 해 놨고 등도 그냥 이렇게 뚝 튀어나온 거 아니고 우리 여기 천장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립등이고 그다음에 뭐 필름도 화이트로 해 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누가 봐도 좋은데요. 중요한 거는 이런 애들은 전세가도 최소 1-2천 이상은 받아요. 뭐 1,000만 원 받을지 3,000만 원 더 받을지는 이 매매가나 전세가의 절대가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더 받을 수 있고 이런 게 쪼끔 비싸도 먼저 나가요 보통은. 그리고 임대용 올수리 이런 거예요. 이것도 제 집이거든요. 근데 아까 집하고 다른 집인데 좀 분위기 비슷하지 않나요? 그래서 거의 저는 제가 쓰는 자재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이제 모델 넘버를 그냥 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예. 그리고 사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임대용 수리라고 하면 사장님도 어지간하면 다 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하고 쪼끔 이제 기분 내고 싶을 때 여기를 회색이 아니라 이번엔 베이지 톤으로 해 볼까? 이 정도의 약간의 일탈? 예. 그런 거 하고 대충 이제 항목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임대용 수리는 장판이나 그다음에 실크 아니고 종이 벽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가장 무난한 화이트 그레이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는 자재를 써요. 근데 이런 것들은 막 시세보다 물론 이제 다른 집들이 완전 기본집이었을 때야 쪼끔 더 받을 수 있겠지만 왼쪽에는 실거주용처럼 막 엄청 막 전세가를 치고받고 이런 건 아닐 수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치만 시세대로 내놨을 때 전세가 빨리 나가요. 그리고 서울의 수도권에 웬만한 좀 가치가 있는 곳이면은 10년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은 물론 이거는 막 정교한 그런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10년 차가 넘어가는 단지다. 그런데 내가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이제 뭐 싱크대나 이런 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정도 연식이면은 고치기는 좀 애매해요. 완전 반짝반짝하진 않지만. 그래서 고치거나 뭐 이제 바꾼 단지들이 다른 집들이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큰돈 들어가지 않는 범위에서 타일을 조금 바꿔준다라든가 싱크대를 좀 교체를 해준다라든가 하면은 그래도 내 물건이 우선순위에 들어올 수는 있어요. 물론 오래 가져갈 것이라는 전제하에. 예. 그래서 이거는 근데 막 내가 2016년식 단지를 투자하면서 이런 수리를 필수로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물건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을 필요가 있는 시장 상황에서는 고려해 볼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애매한 수리는 이런 거예요. 이거 제가 구해줘 홈즈에서 갖고 왔는데 지금 거의 막 만수르처럼 막 금빛 타일로 둘러 가지고 막 이런 거나 아니면 매물임장 하실 때 이런 거 보셨을걸요? 예 구수 좀 수리 오래됐는데 그 편백나무 같은 거 둘러 가지고 막 "우리 애가 아토피가 있어서 이런 거 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런 수리의 특징은 뭐냐면 집을 수리를 해 놓은 사람은 수리비 값을 받으려고 해요. 근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이건요 돈덩어리예요. 저거 뜯는 데 비용이 철거 비용 드는 거 아세요? 뜯는 데 비용이 더 들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고칠 거면 아무것도 안 해 놓은 게 나아. 예 근데 뭘 좀 애매하게 붙여 놓으면은 그걸 뜯는 데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이게 진짜 안 좋은 거고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매물임장 정말 많이 해 봤는데 역대급으로 가장 독특했던 집이 뭔지 아세요? 대구에서 집을 봤거든요. 어 블랙 앤드 오렌지였어요. 예. 예. 그래서 벽지가 안방은 블랙이고 작은 방은 오렌지고요. 그다음에 방 문은 약간 그분은 돌이켜 보니까 감각이 좀 있으셨던가 싶을 정도로 방 문은 오렌지인데 손잡이는 블랙이고요. 그다음에 정말 경악했던 거는 싱크대가 오렌지색 하부장이 있더라고요. 저는 오렌지색 싱크대가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하이그로시로 해 가지고 오렌지색 싱크대가 있어서 그 집을 보고 나오면서 제가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는 오렌지색 싱크대를 처음 봤어요 살면서." 라고 얘기했더니 사장님이 그래도 되게 큰돈 들인 수리다. 보면은 하나하나가 고급 자재다." 왜냐면 막 검은색 대리석 타일 이런 거 깔았거든요. 예 근데 어때요? 그 집 전세 놓겠어요? 예 안 나가요. 그러니까 이런 수리 근데 그런 집 특징이 뭐냐면 매도인은 자기가 애착 갖고 만들었으니까 비용을 높게 불러요.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뜯는 게 돈이다. 그럼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 거 전세 그만큼 못 받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순위가 밀린다. 오히려 전세가를 싸게 놔야 된다라는 거고요. 아예 그냥 이런 기본집은 차라리 그냥 수리를 하는 게 나아요. 근데 너무 낡아도 수리해야 되지만 임대용 올수리를 할 때 내가 뭐 잔금을 치고 공실을 만든다라든지 아니면 매도인이 공실을 만들어 준다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되게 애매하겠죠. 그래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액이 크다 보니까 공실 만들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하나의 팁일 수 있는데 사람들이 전세를 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싱크대랑 주방이에요. 싱크대랑 주방. 그러니까 이거는 이 날짜를 도저히 확보를 못할 때 참고로 생각을 하세요. 근데 싱크대는 좀 힘들기는 한데 이 상부장, 하부장 이거 바꾸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사 당일에 가능하기도 해요. 다만 조건이 필요해요. 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니까 좀 이제 이삿짐을 뺄 때 좀 일찍 빼달라고 하고 이삿짐을 넣을 때 최대한 늦게 넣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이삿짐을 좀 중간에 딜레이가 길어지면은 그 이삿짐 센터 직원분들이 늦게 퇴근하시잖아요. 그래서 추가 요금을 지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가 집을 공실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중간에 시간을 그래서 좀 최대한 한 4시간 정도, 4-5 시간 정도 확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짐을 무조건 오전 10 시까지 다 빼주세요. 그다음에 짐 들어올 때 3시 이후에 해 주세요. 그럼 이 중간에 5 시간이 확보가 되잖아요. 이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장판, 벽지,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싱크대예요.
근데 당연히 벽지 도배를 하루 이 5시간 안에 다 두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추가 인원을 붙여야 돼요. 예, 그래서 인건비가 더 들어가요. 근데 대신 공실을 못 만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돈은 좀 쓰겠죠. 왜냐면은 이사 뭐 들어오는 거 딜레이 시키고 인부 이제 플러스 1명 더 붙이면은 기본 20만 원씩 추가되고 이렇거든요. 그치만 내가 공실 만들어서 잔금 치고 이자 비용 내면서 수리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왜냐면 잔금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도 당일 수리가 돼요. 돈이 좀 더 들 수는 있지만 불가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화장실이에요. 화장실은 당일 이게 안 돼요. 근데 요즘에 좀 이제 많이 좋아져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정 회사이긴 하지만 저하고 커넥션은 하나도 없어요. 이제 한 시오땡 그 유명한 인테리어 업체 있잖아요. 이거 미음자로 끝나는 거. 제가 업체 이름은 얘기 안 했어요. 예. 여기 보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이 UBR 화장실이 나와요. UBR이 뭐냐면 이 화장실에 조립을 다 해 놨어요. 이거를 이 안에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나서 그냥 플라스틱 통 이거 그냥 통째로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뜯고 타일 붙이고 갈아내고 막 뭐 하고 하는 것보다 뜯기만 하면 그냥 통으로 통 갖다 놓으면 되니까 훨씬 이제 간편하고 그다음에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만든 그런 조립식 화장실이어 가지고 살면서 거주하면서도 수리를 할 수 있게 해 놨어요. 근데 철거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시멘트가 날리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방진해 준다고 업체에서 와서 좀 이제 비닐 같은 거 두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좀 불편하긴 한데 대신 그거 살면서 한 뭐 하루 이틀 정도만 좀 감수해 주면은 그래도 새 화장실 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일단 세입자 요렇게 해 가지고 들여보내고 이 화장실 수리할 수 있게. 근데 화장실은 못 쓰죠, 하루 이틀 동안. 그래서 이제 화장실이 2 개인 집은 서브 화장실 쓰라고 하고 아니면은 좀 이제 가족 여행 가시는 데 맞춰 가지고 이거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넣어 주면은 싱크대랑 화장실이랑 도배장판 정도는 수리가 돼요. 그러니까 막 예쁘지는 않죠. 중간중간 얼기설기 돼 있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구축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2 가지 요소는 수리를 해 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냥 임대용 수리로는 나쁘지 않은 수준 정도로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제 수리를 꼭 해야 되는데 도저히 이제 조건 확보가 안 되고 근데 꼭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것도 구매지책으로 가능은 해요. 이쁘지는 않지만 돈은 조금 더 들긴 하지만 잔금 안 치고. 그치만 제일 좋은 거는 매수 당시에 이렇게 수리에 대한 협조를 좀 조건으로 받는 게 훨씬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런 방법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수리 같은 경우는요. 집 상태에 따라서 칠 때 나갈 수 있는 전세 가격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사시 교체가 되어 있으면은 교체가 안 된 집보다는 전세가가 1,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기본 집은요. 일단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 수리를 해줄 수 있는 조건인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견적은 약간의 가감은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그 요령을 좀 부르면 여기에서 몇백만 원 다운시킬 수는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인테리어 업체 봐서 그냥 싸다 하는 견적을 내시는 기준으로 24평 2,500만 원 샤시 포함해서 32평 3,500만 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고 정말 견적 잘 받으면 여기에서 몇백만 원 다운받는 정도이고 한 요 정도 견적만 받아도 나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리를 하려면 조건은 3가지죠. 매도인이 수리 협조를 해주는 거. 그러니까 저처럼 공실 만들어주고 자기는 갈 집 이사 가는 거.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중도금이나 이런 거를 대출 신용대출 끌어서라도 돈을 좀 만들어줘서 이 사람 갈 수 있게만 해주면은 얘가 공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를 내보내고 예를 들어서 전세를 지금 뭐 3억 6천에 살고 있다. 그럼 전세금을 내주면은 이 사람 이사 나가잖아요. 그럼 공실되잖아요. 그럼 집 잔금 안 친 채로 이 전세금만큼만 빼서 내보내고 공실 만들어서 수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매수인이 아예 그냥 잔금을 치는 거 이런 거는 수도권에서도 일부 단지만 가능하고 그다음에 지방에서는 가능하겠죠. 근데 이것도 지금은 조금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 게 매수인이 잔금 칠 때 집값을 올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 돈 있으면 더 좋은 데 샀죠. 예. 그래서 다 주담대를 껴야 되는데 보세요. 집을 잔금 치고 샀어요. 그러면은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 주택담보대출을 껴서 잔금을 한 거잖아요. 근데 전세입자가 여기에 들어오려면은 이 전세금을 받아 가지고 주담대를 말소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근저당 말소 조건, 근저당이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근저당 말소 조건에 전세 대출을 받는 건데 요런 유형의 전세 대출이 안 나와요. 이 강에 나왔지만 전세에 들어오는 사람이 대출을 받으면은 그 전세 대출 받아 가지고 주담대를 끄는 게 지금 약간 대출 규제를 일시적으로 옥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100%안 되는 건 아니고 되는 은행이 있거든요. 근데 그 되는 은행을 찾아야 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시점 강의하는 오늘 시점에서는 여기 은행이 됐지만 내일은 안 될 수도 있어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고려할 사항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2가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슷한 값이라면은 당연히 실거주용 올수리가 1번이고요. 임대용 올수리가 2순위이고 만약에 이렇게 수리할 수 있는 조건의 기본집이 있다라고 하면은 얘도 2순위가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임대용 올수리를 이미 해놓은 걸 사면은 몇 년 지났잖아요. 근데 내가 올수리하면은 올수리 철입주잖아요. 그럼 이 오른쪽의 조건이 더 좋은 거거든요. 그다음에 이 애매한 수리는 3순위로 절하면 둘 것 같아요. 예상 전세가 수준에 따라서 이제 투자금 액수도 바뀝니다. 그다음에 신축은 이런 수리를 볼 게 없거든요. 그때는 옵션을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2가지는 진짜 중요해요. 확장은 무조건 돼 있어야 되고요. 비확장은 전세 빼기 쉽지 않아요. 진짜 전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무조건 확장은 필수다. 그다음에 시스템 에어컨은 없는 집과 있는 집의 차이가 있는데요. 이거 4대 그 에어컨이 LG보다 삼성이 더 싸거든요. 네, 그 삼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냥 4대면 어디냐면은 주방, 거실, 안방, 작은 방 하나 정도 하면 이제 4개가 돼요. 시스템 에어컨이. 아니면은 이제 주방 빼고 안방, 방 3개에다가 뭐 이제 거실 하나 한다. 이러면 이제 4개가 되거든요. 이렇게 4대를 했을 때 500만 원인데 이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면은 전세가 500만 원 더 받기는 해요.
예. 그래서 그냥 이거 해 주고 전세를 500만 원 높게 놔도 되고, 그리고 실제 매도를 만약에 하시면은 이 시스템 에어컨은 집에 설비에 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 경비로 인정돼 가지고 양도세에서 감해지는 게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나쁘지 않아서 전세도 그냥 잘 나가고 전세도 높게 받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양도세 혜택 받고 하니까 또 나쁠 게 없어요.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하는 게 중요하고 있는 집을 사는 게 같은 값이면 없는 집보다 낫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덜 중요한 거는 붙박이장, 인덕션, 식기세척기, 중문, 탄성 코트 막 이런 거를 막 매도인들은 얘기를 해요. 근데 되면 좋겠죠. 같은 값이면. 근데 이런 것들이 돼 있다라고 해서 전세가를 더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신축 아파트는 붙박이장이 꼭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게 기본적으로 드레스룸 끼고 있잖아요. 그래서 붙박이장이 이렇게 너무 많이 설치돼 있으면은 방이 좁아진다고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하게 보셔야 돼요. 자, 마지막입니다. 점유자 조건인데요. 이 점유자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 임차인이 전세 살 때랑 월세 살 때랑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전세를 시세보다 낮게 살 때가 있고요. 시세보다 높게 살 때가 있어요. 시세보다 낮게 살 때는 뭐냐면 투자금이 많이 묶이죠. 시세보다 낮은 전세를 안고 사니까. 대신 만기가 됐을 때 증액분을 확 올려받을 수가 있어요. 나중에 목돈이 들어와요. 반면에 전세가 시세보다 높게 껴있으면은 당장은 투자금이 적게 들지만 만기 때 증액분이 적을 수 있고요. 더 결정적으로 높은 전세 낀 거는 매매가가 안 깎여요. 네, 이런 게 문제가 있어서 편익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월세 낀 물건은 매매가가 싸요. 그리고 여러분 아마 전세 낀 거는 보셔도 월세 낀 물건은 대부분 검토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저 같은 사람한테 서울 구축 투자할 때, 수도권 구축 투자할 때 수리하기가 제일 좋은 조건이 월세 물건이에요. 월세 낀 물건. 월세 껴있는데 월세입자가 이사 나갈 수도 있다. 혹은 뭐 이사비 한 2, 300만 원 주면은 이사를 고려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그 물건이 저한테는 제일 좋아요. 왜냐면은 수리협조 받기가 용이에요. 반환해줘 보증금이 적어서. 월세는 보통 이제 5천만 원, 1억, 2억 이 정도 보증금이잖아요. 그 정도 제가 가진 투자금 범위 내에서 이 사람 이사 나갈 수 있게 해주면 공실 만드는데 제일 좋은 게 월세예요. 그다음에 우리 이제 이거 100% 단언할 수 없지만 수리 협조에 오케이를 해줄 가능성도 월세 물건이 제일 높아요. 왜냐면은 월세를 놔보신 분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월세 돈 임대인들의 가장 고민은 뭐냐면 공실 나는 거. 왜냐면 따박따박 100만 원, 200만 원 현금으로 들어오던 게 끊기잖아요. 그거 제일 싫어요. 월세 놓는 분들은. 그래서 이거 공실 만들어 놓고 집 비는 동안 내가 월세 줄게라고 하면은 제가 대출 받고 뭐 하고 해서 공실 만드는 것보다 그게 훨씬 이익이에요. 예, 그래서 월세를 파는 집주인들은 자기 월세비만 보전해 준다라고 하면은 크게 막 그렇게 이견을 다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월세가 만기돼 가는 물건들도 같이 알아보시면 좋아요. 특히나 수리를 하실 거라면. 근데 이제 단점은 월세를 이제 일시적으로 뭐 안고 산다라고 했을 때 투자금이 많이 들 수 있죠.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요거 앞으로 일으키면은 추가주택 구매도 좀 제한이 될 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전세는 월세든 갱신권 사용된 것을 확인을 하고, 내가 새 낀 것을 샀을 때는 기왕이면은 갱신권 쓴 물건이 갱신권 살아있는 물건보다 더 좋아요. 내가 올려받을 수 있는 때가 더 가깝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사는 경우는요, 전세 놓을 때 협조를 잘 해줘요. 세입자 사는 집에 비해서. 월세 사는 세입자는 진짜 전세 놓는다고 하면 협조 안 해줘요.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그래요. 그래서 전세 놓을 때 협조를 좀 잘해주는 거는 집주인분들이 아무래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신규 전세입자를 구해야 되겠죠. 조건부 전세대출 규제 때문에. 그리고 매도인이 중도금을 받고 집 먼저 비워주지 않으면은 좀 특히나 이제 가액이 높은 수도권에서는 수리가 좀 어렵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한다라든지 매도인이 주인 전세에 살면서 전세를 놓는 데 협조하는 거, 이 강에서 배운 거 있죠? 그거 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매도인 전세 사는 기간이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이거 이 강에서 자세히 배우신 거 아는데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은 아까 이제 1, 2, 3, 4, 5번 번호 매기신 거로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와서 사례를 같이 볼게요. 자, 이 중에서 이제 걸러내는 겁니다. 걸러내는데 제가 여기 약간 상황을 입혀볼게요. 가상의 상황을. 712동 6억 6천은요, 올수리지만 임대용 올수리고요. 710동이 13층, 요 가운데 동 있죠? 요 뒷동, 여기는요, 실거주용 올수리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제 시나리오를 입힌 거예요. 집을 가서 사장님 브리핑을 받고 가서 보니까 둘 다 올수리라고 브리핑했는데, 여긴 임대용 올수리, 여긴 실거주용 올수리가 돼 있는 거예요. 사장님이 브리핑하실 때 여긴 임대용 올수리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봐야 아는 거예요. 집 보고 왔어요. 자, 물건을 걸러냅니다. 3번과 5번을 가지고 비교를 해볼게요. 710동이 6억 7천 올수리, 근데 실거주 올수리예요. 5번이 지금 712동의 9층이 6억 6천에 임대용 올수리예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3번, 5번 중에. 3번이 더 앞동이잖아요. 두 동 앞이잖아요. 그리고 수리 상태도 잘 돼 있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이 3번이 실거주 올수리가 돼 있기 때문에 전세도 1,000만 원은 더 받을 것 같아요. 매매 1,000만 원도 차이 나지만. 그래서 3번이 5번보다 위치나 상태가 좋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됩니다. 그럼 하나 걸러냈죠. 자, 좋아요. X표.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너먼트처럼 하나를 더 잘라낼 건데, 뭘 잘라낼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두 집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둘 다 입주 물건이거든요. 3번은요, 그 실거주용 올수리 입주집이 6억 7천, 대신 조금 뒷동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두 동 앞에 있는 중간동인데 6억 6천의 기본 입주집이에요. 위치는 2번이 좋은데 집 상태는 3번이 좋아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3번? 기본집 사서 수리하실 분 없으세요? 아, 좋아요. 두 분 계셨어요. 네, 2번이 3번보다 위치가 좋기는 하지만 얘가 기본집이고 얘가 올수리 상태잖아요. 근데 두 집의 가격이 1,000만 원 차이 나지만 이거 제가 수리해도, 그러니까 보세요. 6억 6천이잖아요. 6억 6천. 근데 이거 제가 임대용으로 올수리하면은 3천만 원 해서 만든 게 임대용 올수리예요. 원가 6억 9천 들어가요. 근데 쟤는 조금 두 동 뒤이긴 하지만 6억 7천에 실거주용 올수리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실거주용 올수리가 전세가는 더 받거나 최소한 똑같거든요. 한 두 동 정도 뒤여도. 그렇기 때문에 얘가 수리 비용까지 포함해서 6억 9천 만들어서 임대용 올수리를 할 바에는 3번이 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실제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했을 때. 그러면은 2번은 탈락.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계산한다라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세요? 좋아요. 그러면은 3개가 남았는데 입주 물건 중에서는 3번이 남았어요. 그다음에 4번은 전세 낀 물건, 1번은 월세 낀 물건이에요. 그럼 이제 조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조건 만드는 거는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